안녕하세요.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의 과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만 반가운 거 아니죠? 오늘은 진짜 특별하고 진짜 희귀한 그런 실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 중에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재밌는 거는 과학계에서 이 저출생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그런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동물 실험인데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얘기할 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실험이에요. 유니버스 25라는 실험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떤 실험이고 왜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언급할 때 이 실험이 자꾸 거론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니버스 25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 유니버스 25 실험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실험을 진행한 과학자가 있을 거잖아요. 바로 존 카룬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생태학자이자 뭐 동물 행동학자인데, 어렸을 때는 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고등학생 때 조류를 연구하면서 자신이 쓴 논문을 조류학회에 싣기도 하고, 대학교에서는 조류학을 전공을 하다가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설치류 연구, 쥐 같은 설치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를 받아서 미국 볼티모어시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맡게 되냐면요, 당시에 1940년대니까 도시에 굉장히 쥐가 많이 출몰했어요. 그래서 쥐가 어떤 상태일 때 개체수가 증가하는지,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쥐 생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 뒷마당입니다. 이 뒷마당에 가로 세로 약 30m 길이의 울타리를 치는데 총 면적이 한 930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쥐의 개체수가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이 되려면 일단 천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펜스 맨 바깥에 전기 울타리를 칩니다. 이 가운데에는 먹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고 물을 공급해주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땅굴을 팔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쉼터도 마련해주고 둥지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마련해 놓고, 베이스 오브 타워라는 요 곳에서 이 쥐의 행동을 관찰을 하는 거죠. 이게 무려 거의 27개월 정도 연구를 진행했어요. 굉장히 긴 연구 기간이었는데, 초기의 가설은 이 정도의 공간에는 쥐가 한 5,000마리 정도까지는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가정을 세웠었어요. 그만큼 수용할 능력이 됐거든요. 근데 실험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아무리 많아도 한 200마리, 거의 한 150마리밖에 개체수가 늘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했던 건 뭐냐면, 쥐한테서 조금씩 이상 행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면은 암컷이 새끼를 잘 돌보지 않는다던가, 그것 때문에 새끼 사망률이 높아진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벌어졌던 거죠. 존 카룬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호기심이 생긴 거죠. 당시에,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60년대에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인구 과잉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재화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환경의 수용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인구는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카룬은 이 실험을 하면서 뭘 느꼈냐면, 수용 능력이 충분해도 개체수가 수용 능력보다 훨씬 더 못 미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싶어 해요. 이거를 조금 사회학에 좀 응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 카룬이 미 국립보건원에 취업을 하거든요. 거기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쥐 행동을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농장을 개조해가지고 쥐의 개체수가 좋은 환경일 때 얼마나 많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는데, 여러 실험을 했겠죠. 1958년부터 1962년 동안 그 실험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 중에 1962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실립니다. 개체 밀도와 사회 병리학이라는 논문이에요. 이 논문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실리는데, 아까는 그 야외 뒷마당을 개조해서 이제 울타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거는 통제가 굉장히 힘드니까 인공적으로 울타리를 만듭니다. 울타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죠, 우리. 가로가 한 4m, 세로가 한 3m의 공간이고, 이렇게 사사분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른쪽 윗부분을 1사분면이라고 치면은 시계 방향으로 1, 2, 3, 4 이렇게 구역이 나눠지는데, 각 구역들을 이동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측에 요런 사다리를 놔뒀어요. 쥐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해주고,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둥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고, 꽃갈콘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먹이를 먹는 그런 공간이고, 비커처럼 생긴 요 공간은 이제 물을 마시는 그런 공간이고, 당연히 여기에는 천적도 없고 청소도 주기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 위험도 적고, 이런 우리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처음에는 16쌍, 그 다음에 28쌍 이런 식으로 쥐를 투입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체수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보는데, 보통 한 1년
1년 정도 지나니까 80마리 정도까지 늘더라는 거예요. 80마리 정도까지 느는데 그 뒤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6개월 정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냐면 일단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뉘는데 그 수컷들 경우에 암컷을 독차지하는 지배계층의 수컷이 나타나요. 특히 그 지배계층의 수컷들은 여기 왼쪽 요 두 구역 있잖아요. 요 두 구역에 몰려 있었고 암컷을 차지하지 못한 수컷들은 이 오른쪽 구역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왼쪽에만 강한 수컷들이 모여서 약한 수컷들이 이쪽 구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경계하고 약한 수컷들은 이 오른쪽 구석에서 살면서 조금씩 이상행동을 보이는데 어떤 이상행동이냐면 수컷임에도 불구하고 암컷한테 구애하는 게 아니라 강한 수컷한테 가서 막 구애를 한다거나 암컷들은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새끼들을 잘 돌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대표적인 사진을 보여드리면 개체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 때 실험 초기에는 이런 식으로 둥지를 잘 만들었어요. 포실포실하게 새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둥지를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개체수가 점점 증가하니까 한 16개월쯤 됐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엄마 쥐가 둥지를 제대로 만들지도 않고 그대로 그 둥지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남은 이 새끼들의 모습이고 새끼들도 여기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니까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이 개체군들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요. 여기서 이제 존 카룬이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행동 싱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싱크홀 할 때 그 싱크인데 행동 뭐 꺼짐, 행동 붕괴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환경 수용 능력이 충분하고 먹이도 잘 제공되는 좋은 조건임에도 개체수의 밀도가 어느 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행동 붕괴라고 지칭을 해요. 그리고 이게 약간 병리학적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실리면서 어느 정도로 파장을 일으켰냐면 보통 3년 안에 뭐 60회 정도 인용이 되거나 전체 기간 동안 한 100회 정도만 넘어도 굉장히 좋은 논문이다. 굉장히 잘 인용된 논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실험이 거의 1년에 150회씩 피인용이 됐어요. 지금 총 피인용수가 1600회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논문이었죠. 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과학자가 논문이 이렇게 인기를 끌었어요. 자신의 연구가. 그럼 어떻겠어요? 어깨가 이만큼 뽕이 들어가는 거지. 유튜버로 따지면 완전 떡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 실험에서 인기를 끌었던 카룬이 더 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는데 그게 바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유니버스 25 실험입니다. 1968년 7월에 이제 이 실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유니버스 25 실험의 우리를 어떻게 건설했냐면 가로 세로가 거의 2.6m, 높이가 거의 1.4m, 기존보다 더 크게 건설했어요. 이 큰 우리를 마련해서 환경 조건을 제어를 하는데 천적은 당연히 없을 거고 온도도 거의 21도에서 32도 정도로 맞춰서 최적의 온도 조건을 제공해주고 둥지를 만들 공간도 한 250개가 넘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주고 먹이 무제한, 물 무제한, 그리고 전염병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도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해서 깨끗하게 이제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384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이 공간 안에 쥐 4쌍을 투입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쥐 8마리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됐을까요? 카룬이 이거를 총 4단계 양상으로 분리를 하거든요. 시간 순서에 따라서 4단계의 양상으로 구분을 했는데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첫 단계 적응기, 우리도 새로운 환경에 가면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4일까지를 A단계라고 봤거든요. 쥐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어디에 먹이가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이런 거를 파악하는 단계였겠죠. 그래서 104일 동안 뭐 짝짓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104일째에 드디어 첫 새끼가 태어납니다. 이제 개체수를 불려나가기 시작하는데 B 단계가 확장기입니다. 확장기. 개체수가 급격하게 불어나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냥 막 올라갑니다. 뭐 주식 상한가 치는 것처럼 막 올라가요. 여기서 재밌는 거는 카룬도 제대로 설명하진 못했지만 개체수가 불어날 때 우리 안에서 왼쪽 공간에 많이 개체수가 분포하기 시작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풍수 지리가 좋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정체기가 시작됩니다. 315일부터 560일 정도로 정체기라고 봤거든요. 요 구간입니다. 경사가 완만해지는 게 보이죠? 그런데 이때도 증가는 해요. 아까는 개체수가 2배 증가하는데 55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정체기에서는 개체수가 2배 증가하는데 140일 정도가 걸립니다. 굉장히 좀 느리게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증가는 하니까 최대 정점을 찍는데 그게 요 지점입니다. 거의 2200마리까지 정점을 찍어요. 여기가 환경 수용 능력이 3840마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가면 3000까지 찍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하는 거죠. 마치 뭐 우리가 코스피 3000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D단계거든요. 성장이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있던 G 개체군이 파국을 맞이합니다. 파국을. 그 파국의 시작이 첫 번째가 뭐냐면 G는 일부 다처제예요, 여러분. 한 마리의 G가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리는데 그러면은 암컷을 거느리지 못한 수컷들이 있을 거잖아요. 카루는 그런 수컷들을 중도 포기자라고 불렀는데 왜 얘네들이 경쟁에서 밀려서 중앙으로 모여들어요. 여기에 모여들어서 이유 없이 싸웁니다. 이유 없이 난투극을 벌이는데 아무 목적도 없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도 아니야. 먹이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은 더더군다나 아니죠. 왜냐면 먹이는 무한정 제공이었으니까. 그냥 물고 뜯고 핥히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게 파국의 시작이었고 중도 포기자 수컷들이 지들끼리 난투극을 벌이는 동안에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암컷을 다 거느렸던 이제 이른바 알파 수컷이죠. 알파 수컷들은 멀쩡했냐? 아니에요. 멀쩡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젊은 수컷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들의 자리를 넘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파 수컷들이 얘네들을 견제하느라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암컷이 있는 둥지를 수컷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둥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암컷들은 다른 수컷들의 공격을 받아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새끼들을 보살피지 않고 둥지를 떠나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니면 새끼를 공격하기도 하고 새끼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새끼 사망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였냐, 암컷들이 새끼를 공격하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또 둥지를 옮길 때 새끼들을 버리고 가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방치된 새끼들이 커서 짝짓기를 안 해. 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한 마리씩 있는 쥐들이 보이거든요. 어린 시절 사회적 유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커서도 짝짓기를 안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파국이 점점점 커지는데 더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아까 중도 포기자 수컷들 있잖아요. 중도 포기자 수컷들이 짝짓기를 안 하고 본인을 치장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여요. 이거를 존 카루는 뭐라고 불렀냐면 뷰티풀 원스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녀석들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유행했던 용어 중에 뭐 초식남 비슷한 건가? 아무튼 그런 쥐들이었겠죠? 전혀 이성에 관심이 없고 지들 가꾸는 데만 관심이 있는 그런 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짝짓기도 안 해. 새끼 사망률은 높아져. 그러니까 쥐 개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파국을 맞이하는데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아까 2200마리까지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600일쯤 되는 시점에서 개체수가 쭉 감소하는 게 보이시죠? 1968년에 연구가 시작돼서 1973년도에 논문이 출간됐는데 이 논문이 출간된 시점, 그러니까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2200마리였던 쥐들이 0마리가 됐어. 0마리가. 말이야 진짜 끔찍하죠. 카루는 이 실험에서 쥐들의 죽음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 말 그대로 늙어서 죽는 거죠. 병들어 죽을 일은 별로 없어. 여기는 유토피아였으니까. 두 번째 죽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카루는 영혼의 죽음이라고 했어요. 스피릿 다이드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죽음이에요. 이른바 사회적 죽음인데 예를 들면 짝짓기를 하지 않는 수컷, 새끼를 버리고 둥지를 떠나는 암컷, 성체가 된 후에도 출산을 하지 않았던 쥐들 있잖아요. 이런 현상들을 영혼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쥐 개체군 소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이 굉장히 괴상하고 기괴해서 대한민국의 저출생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되는 실험이거든요. 근데 이 실험에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실험 자체는 우리한테 뭔가 인사이트도 주고, 최근에는 동물 윤리 때문에 이런 실험은 잘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실험이 굉장히 희소하고 가치가 있는 실험이긴 하지만 인간 사회와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쥐 8마리로 실험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근친교배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서 이상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는 중도 탈락한 수컷들이 갈 곳이 없어. 이 우리가 전부야. 우리나라가 뭐 살기 안 좋다고 하면 우리는 이민이라도 가지. 이주할 곳이 없어서 자연 상태랑은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세 번째는 카룬이 쥐의 스트레스를 카테콜아민이라고 해서 그 호르몬을 측정했다고 했지만 정량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측정했는지 잘 안 나왔고, 또 카테콜아민에는 뭐 도파민, 에피네프린 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수치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다, 생리학적 실험들이. 그래서 이런 실험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어쨌든 파급력은 굉장히 큰 실험이었고, 이 실험이 등장하면서 사실은 과학계보다는 사회학계에서 더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과도한 인구 증가는 식량 부족이나 다른 재원의 부족을 낳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회학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X야, X.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냐면 이 조건을 보면은 식량
상황이 무한정 제공됐잖아요. 사회학자들의 이런 해석은 좀 틀렸고, 두 번째 의견 중에 뭐가 있었냐면, 봐라, 너무 퍼주고 너무 유토피아적인 상황을 마련해주면 경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쥐들이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이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회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X야. 왜냐면 이 우리는 정말 경쟁이 많았어요. 암컷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수컷들이 있었고요. 또 중도 포기자 수컷들이 싸우는 경우도 많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유토피아적 상황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고, 마지막 중요한 게 세 번째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을 그런 문제인데, 선진국의 저출생 현상, 결혼을 하지 않는 현재 한국의 사회가 이 실험과 굉장히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짝짓기를 참여하지 않는 쥐들, 새끼를 낳지 않는 쥐들, 예를 들면 뭐 비혼이나 딩크족과 비슷할 수 있겠죠. 이게 한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저하 문제는 대부분 출생률 저하를 원인으로 보는데, 유니버스 25 실험은 출생률 저하도 물론 있지만 새끼가 많이 사망한 거에 대한 원인이 더 커요. 그래프를 보면요, 개체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을 때 새끼 사망률이 높지가 않으면 감소 기울기가 적었겠죠? 완만하게 줄어들었을 텐데, 새끼 사망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냥 쭉 감소해버리는 거예요. 기울기가 폭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한국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랑은 조금 다르다. 그러면 이 실험이 쓸모없는 실험이고 교훈을 전혀 줄 수 없는 실험이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쥐 개체군 소멸에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도 포기자 수컷들이 짝짓기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었잖아요. 이거를 인간 사회에 조금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면은,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국가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울타리를 마련해주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는 이 실험에서 어미가 새끼들을 잘 보살피지 못하는 환경이 마련됨으로써 새끼들이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커서도 문제가 됐잖아요. 이거를 또 인간 사회에 대입해 보면은 엄마든 아빠든 양육자가 새끼를 잘 돌볼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해보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실험이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쥐 행동 실험을 했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체계적이죠. 최근 이제 연구들이 말하는 쥐 행동 실험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IBS죠. 기초과학연구원에서는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이라고 있어요. 이도윤 연구위원 팀이 있거든요. 쥐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실험을 한 연구가 있었어요. 카룬과는 달리 여기서는 신경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생리화학적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죠.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우리의 뇌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는 실험이고, 같은 인지 및 사회성 연구단에서 이창준 단장님께서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쥐 행동을 AI로 분석해가지고 로보틱스 산업에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도 하면서 쥐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것들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인간 생활에 어떻게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버스 25 실험에 대한 얘기를 쭉 풀어봤고, 그 역사에 대해서도 간략히 읊어봤는데,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제 채널의 모토가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이잖아요. 그 모토에 딱 맞는 실험이지 않았나. 여러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의 창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보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과학자분들을 좀 모셔서 서로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콘텐츠로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이어지는 3편, 4편, 5편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